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 받침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 터미널 근처 군인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고급스럽기로 소문난 카페 로열의 구석진 VIP룸이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문 쪽을 기웃거렸지만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정장 차림의 사내들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룸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다.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은 여자는 제7보병사단장 박진철 소장의 아내 최미숙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로고가 그녀의 콧대만큼이나 번쩍거렸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전투복 차림의 여군 이시야 하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져 그 안에 든 5만 원권 다발이 노골적으로 속살을 비추고 있었다. 사모님, 말씀하신 내용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시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마치 바위 같았다. 미숙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든 부채를 쫙 펴서 입가를 가렸다. 어머, 얘 좀 봐. 못 들어주겠다니? 내가 뭐 대단한 거 시켰니? 우리 민우 피부가 약해서 햇볕 오래 쬐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행군할 때 앰뷸런스 좀 태우고 아침 점호는 춥니까? 실내 점호로 빼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박민우 이병은 군인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똑같이 훈련받고 생활합니다. 특정 병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군법 위반입니다. 군법? 야, 이시야. 미숙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진한 향수 냄새가 시아의 코를 찔렀다. 군법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 사단장이야. 내 남편 말 한마디면 너 같은 부사관 나부랭이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융통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가 지금 빈손으로 부탁하니? 미숙이 턱짓으로 돈봉투를 가리켰다. 이거면 내 월급 몇 달치는 될 거다. 촌 구석에서 고생하는데 이참에 차도 좀 바꾸고 피부과도 좀 다니고 그래야지. 여자가 피부가 그게 뭐니? 거칠어서 시집이나 가겠어? 시아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미숙의 입꼬리가 승리의 미소로 슬쩍 올라갔다. 그럼 그렇지.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시아는 봉투를 미숙의 명품 핸드백 옆으로 쓱 밀어 넣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정말 몸이 아프다면 절차대로 군병원 외래 진료를 신청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꾀병이나 단순한 투정이라면 분대장으로서 더 엄격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순간 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윗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받아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제 부모님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평소에는 순해 보이는 눈매였지만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맹수처럼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흥분한 미숙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하사의 반항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어쭈? 눈 안 깔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사단장 사모야. 이 사단 병력 전체가 내 남편 부하라고. 그 말은 곧 내 부하라는 소리야. 미숙의 고함이 좁은 룸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죄송하지만 사모님은 민간인이십니다. 제 직속 상관은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이지 사모님이 아닙니다. 뭐? 민간인? 미숙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다. 감히 내 앞에서 계급 타령도 모자라 민간인 취급을 해?
사단 내에서 여왕처럼 군림해온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미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아의 코앞을 삿대질했다. 좋아. 아주 대단한 군인 나셨네. 그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한지 보자.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하면 그땐 내가 내년 군복을 직접 찢어발겨 줄 테니까. 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그럼 복귀해 보겠습니다. 충성. 시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가자 미숙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문 쪽으로 집어 던졌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운전병과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 뛰어들어왔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미숙은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단축번호 1번. 화면에 내 사랑 당신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녀의 표정은 악귀와 다름없었다. 여보, 나야. 당신 부대에 아주 건방진 년이 하나 있는데 당장 교육 좀 시켜야겠어. 뭐? 누구긴 누구야. 그 여우 같은 이시야 하사인지 뭔지 하는 계집애.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미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 감히 자신에게 훈계질을 한 저 건방진 하사를 어떻게 짓밟아 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카페를 나온 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원도의 찬 바람이 뜨거워진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무거웠다. 후. 시아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폴더폰을 만지작거렸다. 단축번호 0번.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꾹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빠, 여기 사단장 3호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해. 나더러 돈 받고 아들 특혜 달래. 그렇게 이르면 얼마나 편할까? 아빠, 아니 육군 참모총장 이태산 대장의 말 한마디면 사단장 부부는 그날로 끝장일 것이다. 하지만 시아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안 돼.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잖아. 3년. 딱 3년만 버티고 707 특임대 시험 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거야. 시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의 따뜻한 침대와 아빠의 든든한 울타리를 제 발로 차고 나온 건 자신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지긋지긋해서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에 오르며 시아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제7보병사단 100호 부대 예하 대대장실. 이시야 하사 잠깐 들어오라고 해. 김철수 중령은 인터폰을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책상 위에는 조금 전 사단장 박 소장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관심 간부 교육 요망. 군 기강 해임 및 상급자 가족 포함에 대한 예절 교육 철저. 사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네 대대 이 하사 말이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집사람이 화병이 나서 눕게 만들어? 라고 쪼아댔으니 김중령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다.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시아가 들어왔다. 군복 주름 하나 없이 칼같이 다려 입은 모습,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나무랄 데 없는 군인의 표본이었지만 지금 김중령의 눈에는 그저 골칫덩어리로만 보였다. 충성. 하사 이시야 대대장님 호출 받고 왔습니다. 야 이시야. 김중령이 삐딱하게 의자에 기대앉으며 펜을 딱딱거렸다. 너 어제 사모님 만났지? 그렇습니다. 가서 뭔 짓을 했길래 사단장님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어? 너 군생활 편한가 보다.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사모님께서 부당한 요구를 하셨기에 거절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요구? 김중령이 코웃음을 쳤다. 야, 융통성 좀 가져라, 융통성 좀. 사모님이 아들 걱정돼서 좀 챙겨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부당해? 내가 무슨 독립투사야? 정의의 사도야? 적당히 비위 좀 맞춰드리고 콩고물 좀 떨어지면 받아먹고. 그게 사회생활이고 군생활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는 줄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소신? 소신? 김중령이 벌떡 일어나 시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누런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내 소신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찍히게 생겼어, 지금. 사단장님이 너 주시하라고 하셨다. 너 오늘부터 각오해라. 김중령은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뭉치를 시아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이거 오늘 내로 다 정리해서 가져와. 창고 재고 파악부터 지난달 훈련 일지까지 싹 다.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그땐 영창 갈 각오해. 오늘 오후에는 소대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훈련 빠지래?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잠을 줄이든 밥을 굶든 알아서 해. 나가. 시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묵묵히 주워들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충성. 시아가 나가자마자 김중령은 혀를 찼다. 독한 년.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내무반으로 돌아온 시아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군장을 꾸렸다. 오후 훈련 준비 때문이었다. 그때 생활관 구석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엄마. 진짜라니까? 그 미친 하사가 나 완전 꼽줬어. 어제도 내 관물대 뒤지면서 각 안 잡혔다고 지랄했잖아. 박민우 이병이었다. 그는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몰래 숨겨 들어온 스마트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분명 일과 시간 중이었고 생활관 내 휴대폰 사용은 금지된 시간이었다. 시아가 성큼성큼 다가가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박민우 이병. 뭐야? 민우가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시아를 올려다봤다. 일과 시간 중 휴대폰 무단 사용, 그리고 상관 모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우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이 하사님. 아니지, 우리 엄마한테 찍히신 분. 차렷. 좀 봐주죠? 우리 엄마 화나면 무서운 거 어제 겪어보셨잖아요. 폰 좀 씁시다.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효도 좀 해야죠. 민우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믿는 구석이 있다는 듯 뻔뻔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이 겁에 질려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시아는 차가운 눈으로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진술서 쓰세요. 일과 후 군장 돌 준비하십시오. 진짜 어이없네. 민우가 시아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처럼 속삭였다. 이 하사님, 적당히 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더 하면 님 진짜 군생활 종치는 수가 있어요. 나 우리 아빠 아들인 거 잊었어요? 그 순간 시아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그래. 해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시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민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저 깐깐한 여군인 줄만 알았는데 방금 본 눈빛은 마치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이 여군이 자신의 아버지가 쩔쩔매는 육군 참모총장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싸움이 자신의 집안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원도 인제군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11월 초입이었지만 해가 지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시야 하사에게는 이 추위보다 더 혹독한 것이 부대 내의 공기였다. 이 하사 잠깐 이리 와봐. 행정보급관 박 상사의 부름에 시야는 쥐고 있던 삽을 내려놓고 뛰어갔다. 며칠 전 내린 눈을 치우느라 장갑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거기 제설 작업은 애들 시키고 자네는 저기 사단장님 관사 쪽으로 좀 가봐야겠다. 관사 말씀입니까? 거기는 관사관리병 소관입니다. 박 상사는 곤란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피했다. 아, 나도 아는데 말이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네. 사모님이 굳이 이 하사를 콕 집어서 보내라고 하셨다는데 어쩌냐. 가서 김장독 좀 묻어드리라고 하던데. 시야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장독이라니. 일과 시간에 전투복을 입은 부사관을 불러내 사적인 가사 노동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 행보관님, 저는 전투 부사관입니다. 그런 사적인 지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좀 융통성 있게 살자니까. 자네 요즘 찍혀서 간당간당한 거 몰라? 대대장님이 자네 벼르고 있어. 가서 신용이라도 좀 하고 와. 그래야 나도 편하고 자네도 편해. 박 상사의 애원 반 협박 반의 목소리에 시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절할 명분은 확실했으나 여기서 또 거절하면 애꿎은 행보관과 중대원들이 피해를 볼 게 뻔했다. 이것도 작전이라면 작전이었다. 적진의 동태를 살피러 가는 셈 치자.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시야가 관사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 밍크 코트를 걸친 최미숙이 따뜻한 유자차를 호호 불며 서 있었다. 어머, 이제 오니? 군인이라 그런가 걸음이 굼뜨네. 용무가 무엇입니까? 시야가 딱딱하게 묻자 미숙은 턱짓으로 마당 구석의 땅을 가리켰다. 보이지? 저기 땅 좀 파. 김장독 묻게. 우리 집 관리병 애들은 힘이 없어서 영 시원찮아서 말이야. 군인이니까 삽질은 잘할 거 아니야? 시야는 말없이 삽을 집어들었다. 거절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내일 당장 부대원들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 몰랐다. 깡깡. 얼어붙은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시야가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손울림이 어깨까지 전해져 왔다. 땀방울이 맺히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미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시야를 바라보았다. 어우 잘하네. 진작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굴 것이지. 여자가 너무 뻣뻣하면 매력이 없어. 안 그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민우 이병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왔다. 손에는 귤이 들려 있었다. 엄마 밖에서 뭐해? 추운데 들어와. 우리 아들. 엄마가 일꾼 부려서 일 좀 시키고 있어. 너도 인사해. 내 분대장님 오셨다. 민우가 입에 귤을 우물거리며 힐끗 시야를 쳐다보았다. 흑투성이가 되어 땅을 파는 분대장의 모습에 그는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아, 충성. 고생하시네요, 이 하사님. 삽질폼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시야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땅만 팠다. 민우는 킬킬거리며 엄마의 팔짱을 꼈다. 엄마, 나 내일 행군인데 발바닥 아플 것 같아. 깔창 좀 비싼 걸로 사줘. 아이고, 우리 새끼. 발 아프면 안 되지. 엄마가 대대장한테 말해서 앰뷸런스 태워달라고 할게. 걷지 마, 걷지 마. 무릎 상해. 모자의 대화는 노골적으로 시야의 귀를 자극했다. 땅을 파던 시야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흙덩이가 튀어 미숙의 밍크코트 자락에 살짝 묻었다. 엄마야, 이거 뭐야? 미숙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내 옷에 흙 튀기려고 일부러 세게 팠지? 실수입니다.
땅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실수? 웃기고 있네. 야, 당장 무릎 꿇고 닦아. 어디 감히 몇백만 원짜리 옷에 흙탕물을 튀겨? 미숙이 꽥 소리를 질렀다. 민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와, 이 하사님 진짜 인성 문제 있네. 사과 안 하세요? 우리 엄마 놀라셨잖아요. 시아는 삽을 땅에 꽂아두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똑바로 미숙을 응시했다. 사모님, 저는 군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사모님의 옷을 닦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 불쾌하시면 세탁비 청구하십시오. 법적으로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뭐? 법적? 미숙이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민우야, 들었지? 전현이 지금 나를 협박한다. 법? 그래,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좋아. 아주 끝장을 보자. 미숙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시아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더 잔인한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대신 내일 아침부터 내 군 생활이 지옥으로 변해도 원망하지 마라. 시아는 묵례를 하고 돌아섰다. 등 뒤로 미숙의 악담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부대를 향해 걸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맺혀 있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그야말로 치졸하고 집요했다.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최근 부대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다. 간부가 병사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특정 병사를 편애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중대장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시아에게 머물렀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이시야 하사. 하사 이시야. 오늘부로 자네 분대장 보직 해임이다. 당분간 대기 발령 상태로 행정반에서 근신하도록. 중대장님,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워.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명령이다. 중대장은 시아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이미 대대장 김중령과 사단장 라인을 통해 입이 맞춰진 상태였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모님의 심기를 건드린 죄인을 처벌하는 퍼포먼스였다. 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행정반 구석 책상 하나가 시아의 새로운 자리였다. 하지만 일거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투명 인간 취급이었다. 동료 부사관들은 시아의 곁에 오기를 꺼렸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아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 하자 먼저 앉아있던 하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야, 자리 옮기자. 똥물 튀길라. 그러게 왜 사모님한테 대들어서. 쯧쯧. 주제 파악 좀 하지. 들으라는 듯이 내뱉는 비아냥거림. 믿었던 동기 김하사마저 시아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고립감.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공포, 거대한 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듯한 무력감. 그때 식당 입구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우 이병이 동기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과시하듯 흔들며 시아의 옆을 지나갔다. 아, 군생활 편하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안 그래요, 이 하사님? 아, 이제 분대장 아니시지? 민우는 킬킬거리며 시아의 식판을 툭 쳤다. 국물이 튀어 시아의 전투복에 얼룩이 졌다. 어이쿠, 미안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폭발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시아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호흡을 골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아야,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단다. 그 어떤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마라. 아버지가 임관식 날 달아주셨던 계급장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시아는 얼룩진 전투복을 닦아내며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그날 밤 시아는 아무도 없는 생활관 침상에 누워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시작했다. 11월 5일. 사단장 배우자 최미숙 금품 수수 시도 및 청탁. 거절하자 폭언. 11월 7일. 사적 지시관사 김장독 매설 및 인격 모독. 11월 8일. 중대장의 부당한 보직 해임 및 명예훼손. 박민우 입영. 상관 모욕 및 근무 태만.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훗날 이들을 심판대에 세울 칼날이 될 증거였다. 일주일 뒤 혹한기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근신 중이던 시아에게도 훈련 참가는 허락되었다.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시야 하사, 자네는 이번 훈련에서 탄약 관리관을 맡는다. 탄약통 메고 선두에서 이동해. 남성 군인들도 힘겨워하는 30kg짜리 탄약통을 메고 산악 행군을 하라는 지시였다. 대놓고 골탕 먹이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시아는 군말 없이 군장을 꾸렸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마음 편할 것 같았다. 강원도의 산악 지형은 가팔랐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시아는 묵묵히 탄약통을 메고 걸었다. 어깨가 짓눌려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문제는 야영지에서 터졌다. 박민우 이병이 텐트 안에서 핫팩을 터뜨리다 부주의로 침낭을 태워 먹은 것이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민우의 손등에 가벼운 화상이 생겼다. 아, 뜨거워. 아, 나 죽어. 엄마 불러줘. 민우는 마치 팔이 잘리기라도 한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게 다 이시야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나한테 불량 핫팩 줬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대대장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대 위병소에 검은색 세단이 들이닥쳤다. 최미숙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무대로 직행했다. 그녀의 발에는 급하게 나왔는지 털이 달린 삼선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내 아들, 민우야. 어디 다쳤어? 의무대 천막을 젖히고 들어온 미숙은 손등에 붕대를 감은 민우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고, 이 귀한 손에 흉지면 어떡해.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관리를 이따위로 했어. 그때 탄약 재고를 파악하고 돌아오던 시아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탄약 반납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숙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녀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잘 만났다. 미숙은 다짜고짜 시아에게 달려들었다. 내년이 기어코 내 아들을 잡아? 내가 경고했지?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진정하십시오. 민우 이병의 부주의로. 짝. 설명할 틈도 없었다. 미숙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시아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파열음이 천막 안을 울렸다. 고무 밑창에 묻어있던 흙과 모래가 시아의 얼굴을 긁고 지나갔다. 순간 시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에서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입술이 터진 것이다.
주변에 있던 의무관과 병사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민간인이, 그것도 사단장 부인이 제복 입은 군인을 폭행한 초유의 사태였다.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살인자지. 어디서 1001개 기어들어와서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다치게 해.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미숙은 분이 안 풀리는지 슬리퍼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팔을 치켜들었다. 한 대 더 맞아. 정신 차리게. 붕. 다시 한번 슬리퍼가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격음이 들리지 않았다. 탁. 시아가 미숙의 손목을 낚아챘기 때문이었다. 이거 놓지 못해? 미숙이 비명을 질렀다. 시아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수부대를 목표로 단련해온 근육이었다. 미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아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다.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모님. 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막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위압적이었다. 지금 하신 행동, 군사시설 내 민간인 난동 및 초병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체포? 야, 대대장. 김중령 어딨어? 얘 당장 안 끌어내. 미숙이 악을 쓰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김중령조차 시아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지금 시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섬뜩했다. 시아는 잡고 있던 미숙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미숙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더 때리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슬리퍼 자국 제 얼굴이 아니라 사모님 인생에 남게 될 겁니다. 시아는 툭 하고 뱉듯이 말을 던지고는 경례도 없이 천막을 나갔다. 미숙은 멍하니 서서 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마주친 눈빛, 그것은 겁먹은 피식자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뭐야? 저 기집애. 방금 그 눈빛 뭐냐고. 하지만 미숙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래봤자 백없는 하사 나부랭이일 뿐이다. 내 남편이 사단장인데 제가 어쩔 거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슬리퍼를 신경질적으로 꿰어 신으며 소리쳤다. 김중령, 뭐해? 당장 전현 헌병대 불러서 영창 쳐넣어. 명령 불복종의 하극상으로 엮어서 당장. 천막 밖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시아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이 저장되었습니다. 시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이시야 하사 관물대 비워. 헌병대 수사관들이 내무반에 들이닥친 건 시아가 슬리퍼로 맞은 그날 밤이었다. 헌병 완장을 찬 그들은 마치 테러범을 제압하듯 거칠게 시아를 밀치고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영장은 있습니까? 시아가 항의했지만 선임 수사관인 박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영장? 긴급 체포에 영장이 뭐가 필요해? 너 사단장님 사택에서 귀금속 훔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시끄러워. 뒤져보면 알겠지. 와르르. 시아의 관물대에서 전투복과 속옷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수사관들은 구나 밑창까지 뜯어내며 이잡듯이 뒤졌다. 그리고 잠시 후 박 상사의 손이 시아의 겨울용 깔깔 이방 상내피 주머니로 쑥 들어갔다. 어라? 이건 뭐냐?
박 상사가 꺼내든 것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최미숙이 평소 끼고 다니던 알이 굵은 5캐럿짜리 반지였다. 내무반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헉 들이켰다. 시아의 눈이 커졌다. 그게 왜 제 옷에 있습니까? 왜 있긴? 내년이 훔쳤으니까 있지. 증거 확보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물건입니다. 시아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양쪽에서 시아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수갑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손목을 조여왔다. 이 모든 상황을 내무반 문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박민우 이병이었다. 그는 킬킬거리며 휴대폰에 문자를 찍었다. 엄마 미션 클리어. 반지는 내가 잘 넣어뒀어. 이제 개 끝났어.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시아는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민우는 입모양으로 잘 가라라고 속삭이며 손을 흔들었다. 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터진 입술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도둑 누명까지 씌워서 나를 매장하겠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아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헌병대 조사실은 지하에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그곳은 냉기가 감돌았다. 자, 좋게 말할 때 불어. 견물생심이라고 사모님 반지가 탐나서 훔쳤습니다. 그리고 들킬까봐 사모님을 밀쳤습니다. 딱 이거잖아. 인정하면 정상 참작해줄게. 박 상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거기엔 시아가 절도범이자 폐륜적인 폭행범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누군가 제 옷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저를 먼저 폭행하셨습니다. 의무대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CCTV? 아, 그거? 공교롭게도 오늘따라 고장이 났다네. 증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반지뿐이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쾅. 박 상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위에서 너 옷 벗기라고 지시 떨어졌어. 그냥 사인해. 아니면 내 군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빨간 줄로 그어줄 테니까. 조사실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시아는 수갑찬 2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 절대적인 고립, 누명, 협박. 보통 사람이라면 멘탈이 나가서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시아가 누구의 딸인지, 그녀가 자라오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변호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제 지문이 반지에 묻어 있는지 감식 요청합니다. 박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독한 년이 진짜. 그때였다. 시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헌병대로 끌려오기 직전, 압수당하기 전 몰래 헌병대 화장실에 숨겨둔 그것. 시아는 헌병대 입구에서 몸수색을 당할 때 기지를 발휘해 녹음기가 든 작은 USB를 여자 화장실 변기 물통 뒤에 붙여두었다. 만약 자신이 구속된다면 누군가 그걸 찾아줘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도간에 든 쥐였다. 아빠, 지금쯤이면 아시겠지. 시아는 믿었다. 자신이 매일 보내던 생존 신고 문자가 끊기면 아버지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서울 용산구 육군참모총장 공관.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이태산 대장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미간은 좁혀져 있었다. 비서실장. 예, 총장님. 시아한테서 연락 없나? 네.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합니다. 이태산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뚝 멈췄다. 막내딸 시아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살아있음이라는 짧은 문자라도 보내는 아이였다. 3년 전 신분을 숨기고 부사관으로 입대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도 매일 연락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했었다. 위치 추적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7사단 헌병대 내부에 신호가 잡힙니다. 헌병대? 이태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훈련 중이라면 연병장이나 산속이어야 했다. 헌병대에 있다는 건 사고가 났거나 사고를 쳤다는 뜻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의 태블릿 PC로 암호화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7사단 보안과 김중사 시아의 숨겨진 조력자 제목 긴급 보고. 이시아 하사 관련. 비서실장이 급히 내용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이태산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총장님, 이거 보셔야겠습니다. 이태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김 중사가 몰래 촬영한 사진 한 장과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시아의 모습은 처참했다. 입술은 터져 피가 굳어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타박상이 있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음성 파일.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짝. 이 도둑년. 사모님 반지를 훔쳐? 슬리퍼로 때리는 소리, 최미숙의 표독스러운 욕설, 그리고 억지로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의 협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뚝. 이태산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반으로 부러졌다. 검은 잉크가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검은 피처럼 보였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전장의 사신이라 불렸던 사성 장군의 살기였다. 비서실장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비서실장. 예. 총장님. 헬기 띄워. 목소리는 더없이 낮고 차분했기에 더 공포스러웠다. 지금 바로 인제로 간다. 수행원은 최소화해. 경호팀장과 자네만 따라와. 사단 측의 방문 통보는 어떻게 할까요? 의전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통보하지 마. 이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등 뒤로 마치 성난 호랑이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듯 했다. 내 새끼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의전? 다 필요 없어. 오늘 내 손으로 그 부대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한편 7사단 사단장 관사. 박진철 소장과 최미숙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당신 진짜 일 처리 하나는 깔끔하다니까? 그 계집애 지금 헌병대 유치장에 처박혀서 질질 짜고 있을 거야. 미숙이 와인잔을 돌리며 킬킬거렸다. 박 소장은 껄껄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주물렀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김중령한테 보고받았어. 절도죄로 엮어서 내일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대. 그리고 불명예 전역시키고 밖에서도 취직 못하게 만들 거야.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년 눈빛 봤어? 끝까지 바락바락 대드는데 어찌나 재수가 없던지. 내가 슬리퍼로 뺨을 갈겼는데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더라니까. 허허, 독종이구만. 걱정 마. 이제 그년 인생은 끝났어. 감히 사단장 와이프한테 덤벼. 그때 거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헌병대장이었다. 김대령. 왜? 자백 받아냈어? 박 소장이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호들갑 떨지 말고 보고해. 지금 상황실 레이더에 미확인 헬기가 접근 중입니다. 피하 식별 결과. 육군 본부 소속입니다. 호출 부호가
암이 원암 2-1입니다. 뭐라고? 박 소장의 손에서 와인잔이 툭 떨어졌다. 붉은 와인이 흰 카펫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암의원.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한 사람, 육군 참모 총장이 탔을 때만 부여되는 호출 부호였다. 야, 이 미친놈아. 총장님이 이 밤중에 여길 왜 와? 예고도 없이. 그게 이미 부대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착륙까지 3분 남았습니다. 으악. 박 소장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굴러떨어졌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숙이 놀라서 물었지만 박 소장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속옷 바람으로 현관을 향해 뛰었다. 비상. 전 부대 비상 걸어. 야, 그 이시야 하사. 걔 어디 있어? 걔 당장 숨겨. 뭐? 걔를 왜 숨겨? 총장님이 오신다고. 만약 총장님이 걔 꼴을 보면 우리 다 죽어. 빨리 아무도 모르는 창고 같은데 처박아 두라고 해. 당장. 두두두두두두두.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을 듯한 헬기 소리가 7사단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자다가 뛰쳐나온 참모들과 병사들이 허둥지둥 도열했다. 박 소장은 전투복 상의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운 채 헐레벌떡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최미숙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관사 창문으로 그 광경을 덜덜 떨며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수리온 헬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로터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도열에 있던 대대장 김중령의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 쿠궁. 헬기 문이 열리고 트랩이 내려왔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살벌한 눈빛으로 사방을 경계했다. 그리고 그 뒤로 야전 상의를 걸친 거구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에 번쩍이는 별 4개. 육군 참모총장 이태산이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 소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옆에 있던 참모들도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하지만 이태산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눈앞에 있는 자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묵묵히 연병장 바닥을 밟았다. 저벅저벅. 군화 소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이태산은 박 소장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박 소장은 숨이 턱 막혔다. 총장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벌레를, 아주 더러운 벌레를 보는 눈이었다. 박 소장. 예. 사단장 소장 박진철. 부대가 아주 평화롭군. 밤손님이 와도 모를 정도로. 시정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미처 준비를. 내 딸 어디 있나? 이태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엉뚱했다. 박 소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예. 딸이라니요? 내 딸. 이시야 하사.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쿵. 박 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옆에 서 있던 김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이시아가. 총장 딸. 그 도둑년 취급받던 하사가. 총장님. 그게 무슨. 못 들었나? 이시야 하사 지금 어디 있냐고. 이태산의 고함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사자의 포효였다. 박 소장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다. 헌병대에 있습니다. 저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 절도? 이태산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을 해? 내 재산이 얼만지 알고 짓거리는 건가? 이태산은 옆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비서실장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박 소장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퉁퉁 부은 얼굴로 수갑을 차고 있는 시아의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절도범의 모습인가? 이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내 마누라가. 박 소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안내해. 헌병대로. 이태산은 쓰러진 박 소장을 넘어 그대로 헌병대 건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뒤따르던 경호원들이 길을 막는 간부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한편 헌병대 유치장. 박 상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의아해하며 시야를 다그치고 있었다. 야, 밖이 소란스러운 거 보니까 사단장님 오셨나 보다. 너 이제 진짜 끝났어. 빨리 지장 찍어. 그때였다. 쾅. 철문이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갈 듯 열렸다. 헌병들이 놀라 총을 겨누려다 들어오는 인물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는 얼어붙어 버렸다. 이태산이 좁은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낡은 철제 의자에 묶여있는 딸 시아였다.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목을 조이고 있는 은색 수갑. 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이 아버지를 향했다. 아, 아빠. 그 한마디에 이태산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천하의 사성 장군, 전쟁터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강철 같은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태산은 한 걸음에 달려가 박 상사를 어깨로 밀어버리고 시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아야. 떨리는 손이 딸의 상처투성이 뺨을 어루만졌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빠, 나 안 훔쳤어. 진짜야. 안다. 알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이태산은 시아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박 상사를 바라보았다. 열쇠. 예. 예. 수갑 열쇠 내놓으라고. 이 개새끼야. 이태산의 고함에 박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찰칵. 수갑이 풀렸다. 이태산은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시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조사실 밖 복도에는 어느새 박진철 소장과 김철수 중령,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미숙이 헐레벌떡 도착해 있었다. 최미숙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남편이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소리쳤다. 여보, 왜 그래? 전현이 뭐라고 했길래? 그때 이태산이 시야를 부축한 채 조사실 문을 나섰다. 최미숙의 눈이 이태산과 마주쳤다. 당신은? TV에서나 보던 얼굴.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얼굴. 이태산은 시야를 비서실장에게 잠시 맡기고 천천히 최미숙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최미숙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내가 내 딸 뺨을 때린 그 손인가? 이태산이 최미숙의 오른손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니, 저기 총장님, 그게 오해가. 최미숙이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벽이었다. 내 딸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때리기는커녕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이 키운 자식이다. 그런 내 딸을 내가 슬리퍼로 때려. 이태산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기대해라. 내 남편의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러울지 아니면 내가 감옥에서 썩는 게 더 고통스러울지. 아주 천천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최미숙은 그 자리에서 흰자를 보이며 기절해버렸다. 밤은 깊었지만 7사단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피해 숙청이 예고된 밤이었다. 최미숙이 거품을 물고 기절하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철 소장은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다 이태산 총장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는 엉거주춤 멈췄다. 치워. 이태산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예. 저 여자 당장 치우라고. 내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니까. 이태산의 손짓에 경호원 2명이 짐짝처럼 최미숙을 들어 올려 의무실 쪽으로 끌고 갔다. 박 소장은 아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이태산은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헌병대장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차렷 자세로 떨고 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대령 최기철. 지금 즉시 7사단장 박진철 소장, 대대장 김철수 중령, 그리고 강압수사를 진행한 수사관 박 상사. 전원 보직 해임하고 구속 수사해. 구속 말씀입니까? 하지만 사단장님은 장성이라 절차가. 절차? 이태산이 헌병대장의 코앞까지 성큼 다가갔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다. 내 명령이 군법이야. 그리고 감찰실장 불러. 이 부대 장부란 장부는 모조리 압수해. 횡령, 청탁, 갑질.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은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방금 전까지 사단장에게 굽실거리던 헌병들이 이제는 사단장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건 무효야. 총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박진철입니다. 육사 후배 아닙니까? 박 소장이 끌려가며 악을 썼다. 하지만 이태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시아야, 증거 있느냐?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헌병대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물기를 닦아낸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여기다 있습니다. 저들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시아가 조사실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살인자지. 어디서 1001개 기어들어와서. 짝. 날카로운 타격음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이거 안 치워? 당장 영창 보내기 전에 꺼져. 최미숙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조사실에 남아있던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대대장님, 이시야 하사 좀 밟아주세요. 우리 민우가 걔 때문에 길을 못 펴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아주 군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김철수 중령과 최미숙의 통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구석에 무릎 꿇고 있던 김중령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태사는 노트북을 탁 덮었다. 더 들을 것도 없군. 그는 뒤를 돌아 끌려가던 박 소장을 세웠다. 박진철. 내 마누라가 내 딸 뺨을 때릴 때 넌 뭘 했나? 낄낄거리고 있었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둘 다 군복 입을 자격 없어. 이태사는 직접 박 소장의 어깨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번쩍이는 투스타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박 소장의 어깨가 허전해졌다. 내가 평생 목숨 걸고 달았던 이 계급장. 내 처신 하나 잘못해서 날아간 거야. 원망하려면 내 아내와 내 비겁함을 원망해라. 박 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평생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때 의무실에서 깨어난 최미숙이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화장은 번져서 귀신 같은 몰골이었다. 총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미숙은 이태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시야 하사님, 아니 아가씨, 내가 미쳤었나 봐요. 우리 민우 봐서라도 제발. 시아가 천천히 최미숙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직 수갑에 쓸린 손목이 붉게 부어 있었다. 사모님. 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우 봐서라도요? 그럼 민우한테 물어보죠. 시아는 헌병에게 눈짓했다. 잠시 후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박민우 이병이 끌려왔다.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박민우 이병. 이병 박민우. 내 어머니가 내 관물대에 반지 넣으라고 시켰나? 민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엄마를 보면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아빠는 계급장이 뜯겨나간 채 울고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전설적인 육군 참모 총장이 서 있었다. 이태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실대로 말하면 참작해주겠다. 하지만 거짓말하면 너도 공범으로 군사재판이다. 민우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지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안 그러면 용돈 끊는다고. 반지는 엄마가 면회 왔을 때 몰래 줬습니다. 저는 억지로 한 겁니다. 이 나쁜 자식아. 최미숙이 비명을 질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애미를 팔아?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우리 집 다 망했잖아. 서로를 물어뜯는 모자의 추악한 모습. 시아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보셨죠? 이게 사모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귀한 아들의 실체입니다. 시아는 아버지 이태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 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어. 이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가자. 나머지는 법이 심판할 거다. 두 부녀가 헌병대 건물을 빠져나갈 때 등 뒤에서는 최미숙의 절규와 박 소장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 뉴스는 갑질 장군 부부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7사단장 부부 뇌물 수수 및 부하 직원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육군 참모 총장의 딸 신분 숨기고 복무. 갑질 피해 사실 드러나 충격. 세상은 떠들썩했다. 박진철 전 소장은 불명예 전역은 물론 연금 박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미숙은 특수폭행, 무고죄, 뇌물공여 등 죄목이 10가지가 넘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대대장 김철수 역시 파면되어 군복을 벗었다. 박민우는 타부대로 전출갔지만 폐륜아이자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관심병사로 남은 군 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다. 시아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입술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희미하게 남았다. 시아야. 이태산이 병실 짐을 챙기는 딸을 불렀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본부 인사과에 자리를 마련해뒀어. 편하게 근무하면서 장교 지원해라. 아빠가 도와주마. 시아는 개어놓은 전투복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저 전출 지원했어요. 전출? 어디로 말이냐?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이요. 다음 주에 선발 테스트 있어요. 이태산의 눈이 커졌다. 707은 여군 중에서도 인간 병기들만 모이는 곳이었다.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내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약해서 당한 거라고요. 아빠, 딸이라는 배경 없이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진짜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시아의 눈빛은 단단했다. 예전의 순둥이 하사가 아니었다. 슬리퍼에 맞고 수갑을 차며 겪었던 수모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이태사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허허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래, 내 딸 맞구나.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 흉내를 낼 수는 없지. 가서 보여줘라. 이태산의 딸이 어떤 군인인지. 감사합니다. 충성. 며칠 뒤 서울 구치소 접견실. 이시야 하사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유리병 너머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푸른 수의를 입은 최미숙. 한 달 전만 해도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쭈글쭈글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오셨어요? 최미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시아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총장님 따님인 줄 알았으면. 아직도 모르시네요. 시아가 말을 끊었다. 제가 총장 딸이라서 미안한 겁니까? 만약 제가 진짜 힘없는 흙수저 하사였다면 사모님은 여전히 저를 짓밟고 깔깔거리셨겠죠. 그게 아니라.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제 뺨을 때리면서 하신 말씀. 시아는 유리벽에 손을 대었다. 계급이 인격이라고 하셨죠. 틀렸습니다. 시아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하사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계급은 책임입니다. 당신 남편은 별 2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추락한 거고 당신은 남편의 계급을 당신 것으로 착각해서 괴물이 된 겁니다. 최미숙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너무 늦은 눈물이었다. 죗값 치르세요. 그리고 민우 면회 한 번 안 온다고 들었습니다. 자식 탓하지 마세요. 그 아이 괴물로 만든 건 바로 당신이니까. 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년 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 연병장. 교육생 127번. 더 빨리 못 뛰어? 나고하면 집에 간다. 교관의 고함 소리가 흙먼지 속에 울려 퍼졌다. 진흙탕을 구르고 타이어를 끌며 달리는 교육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군이 있었다. 진흙투성이 얼굴,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시아였다. 그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1년 전 차가운 유치장에서 다짐했던 그날의 약속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시아다. 결승선이 보였다. 시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질주했다. 악, 악, 악. 기합 소리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시아는 바닥의 대자로 뻗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시아 하사. 교관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707 선발을 축하한다. 기록 1등이다. 시아는 교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에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보다 더 값진 스스로 쟁취해낸 승리의 미소였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흙냄새가 실려왔다. 시아는 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